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한 가지는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이섬유예요. 첫째, 염증을 없애라. 둘째, 장 기능을 무조건 좋게 만들어라. 장 기능이 좋을수록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어떤 내성이 빨리 안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을 치료하는 의사 문창식입니다. 오늘도 우리 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진료하면서 이게 느꼈던 이 내용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러는데, 젊은 친구예요. 나이는 지금 30대 전이고요. 전인데 남자 환자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암을 한 2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항암도 필요 없고 방사선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는 그냥 평소 때 생활하듯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후에 이게 이제 재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항암을 해야 되는데, 아마 임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프로토콜로 되어 있는 항암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때 쓴 약이 어떤 새로운 약이 아니고 기존에 썼던 약인데,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에는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항암제죠. 이번에 그 환자한테는 이제 임상으로 이 암에도 듣는가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환자한테 이럴 때 현대의학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면역이라든지 또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했는데, 환자분은 그 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벌써 2년 전에 수술만 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애우가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환자는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또 암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발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관리가 됐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재발이 된 상태에서 항암을 하게 됐을 때는 본인의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받쳐주지 못했던 부분이 되게 면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의 성장을 주는 신호를 조절을 못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몸 환경이, 암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일단은 항암만 하고 이게 임상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그런 그 환자가 그 반응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는 항암만 하겠다. 근데 저희 생각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쨌든 항암을 하게 되면 면역은 더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암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재발을 한 거고, 재발을 했다는 것은 줄기세포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처음에 항암을 했다면 지금 항암하는 거하고는 효과가 달랐을 거거든요. 지금이 조금 더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어쨌든 재발했을 때는 암의 성질은 처음보다는 조금 더 고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면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유전자 조절을 하고 환경의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 됐을 때는 나중에 또 다른 그 후에 여기에서 이제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은 드렸지만 간곡하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특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는 현대의학적인 치료 외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면역이라든지 유전자 변이라든지 내 몸의 환경이 이 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이라든지, 그래서 항암제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잘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된다면 얼마든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외국에서는 상당히 같이 접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현대의학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면역이라든지 유전자 조절이라든지 내 몸에 대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특히 산성화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이제 암이 발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에 있는 핵에 있는 유전자들이 변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개는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유전자에 자극을 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적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생리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를 만들 때 이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대개 50대를 넘어가서 불량품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제 암이 발생을 많이 하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량품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신호가 오작동 되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포가 이제 암세포거든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고장난 세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장난 세포가 계속 죽지 않고 빠른 성장을 하면 그게 이제 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어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세포가 특히 세포에 있는 핵에 유전자들이 고장날 상황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자제품 이런 거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음식에서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거,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매연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 바삐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암물질로도 작용을 하고 우리 몸 안에서 많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또 이게 변이가 암으로 가요. 예전에는 50대 이후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계가 고장날 때쯤 돼서 오는 경우하고 지금은 고장나기 전에 고장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젊은 층들이 이제 암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40대, 예전에는 40대만 오더라도 암이 상당히 빨리 온 걸로 취급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30대, 20대, 심지어는 10대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관리를 잘했으면 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암이 왔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이 더 쓰이는 게 젊은 층들은 세포의 성장이 훨씬 더 활발한 상태란 말이에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세포 자체가 이렇게 활발하게 성장하지를 않아요. 근데 젊은 층들은 세포가 성장률이 엄청 빠르고 활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세포도 훨씬 더 잘 성장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암세포도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율도 더 떨어집니다. 치료율도 더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애우가 덜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젊은 층들에 있어서 하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 젊은 층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 그리고 우리가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기능은 젊은 층이 좋아요. 그래서 같은 면역을 강화를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 왔을 때, 암이 왔을 때 이 면역세포가 작용하는 기능하고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이 훨씬 젊은 층이 높아요. 그렇다면 면역 기능을 강화를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젊은 층들한테서 이렇게 면역 강화를 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저는 면역 기능을 강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층들이 암이 잘 발생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 요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제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당시에 관여는 되겠지만 재발 전이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참 안타까운 게 무조건 현대의학적인 치료만이 다다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에 비해서 좀 더 강해요. 그런데 오히려 젊은 층들이 조금 더 면역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암을 유발하는 접촉된 요인들을
스스로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에게 오메가3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암 환자들한테 있어서 오메가3의 역할은 사실 오메가3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오메가3는 일단은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이게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그냥 무슨 뭐 단백질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세포막은요, 지방, 오메가3나 오메가6나 이런 지방산하고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세포막입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우리가 벽 쌓듯이 뭐 시멘트 해가지고서 하는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오메가3는 오메가6 지방산과 인이 결합을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블럭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포거든요.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3가 중요한 이유는 오메가3가 많을수록 세포막에 염증이 적어져요. 근데 오메가6가 많으면은 염증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때요? 자가 면역이라든지 대사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이렇게 오메가6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오메가3로 바꿔주게 되면 이때는 이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염증성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우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물질들이 단순히 염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암으로도 유도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메가3로 바뀌면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필요하고 또 오메가3가 중요한 거는요. 오메가3로 이렇게 벽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좋아요. 영양 공급도 좋고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우리가 불포화지방산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이런 분자 구조에서 포화지방산은 아주 밀집이 돼요. 밀집이 돼서 이 안으로 어떤 산소나 영양소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틈이 많아. 그래서 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산소 공급이란지 영양소란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이제 오메가3가 가장 좋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3는 우리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탄력성을 유지하게끔 해줘요. 그러게 되면 어때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바로 이제 세포하고 가까이 있는 이런 모세혈관에서 원활하게 산소 공급. 우리 암에서는 특히 산소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암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또 오메가3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또 유전자 변이를 조절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세포의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오메가3가 어떤 우리 에너지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암 환자 오메가3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오메가3는 특별한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양으로 기준은 돼 있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뭐 쓰게 되면 한 1g 쓰는 경우도 있고 2g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크게 어떤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딱 정해진 기준은 크게는 없는데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동물성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식물성은 우리가 DHA나 EPA가 적은 순수 오메가3가 이제 많은 부분. 되게 우리가 세포막을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DHA나 EPA보다는 순수 오메가3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식물성 오메가3에서는 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식물성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그 세포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훨씬 더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DHA나 EPA가 많은 것은 동물성이죠. 근데 이제 동물성 오메가3의 단점이 여기에는 식물성에 비해서 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함유된 게 많아요.
우리가 동물성 오메가3, 그럼 전체가 오메가3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안에는 절반 정도는 포화지방산이 같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세포막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구성 물질로는 잘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제 DHA나 EP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뇌에 많이 필요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어떤 뇌에 전이된 암이라든지 아니면 뇌암인 경우에는 오히려 동물성 오메가3가 좋으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DHA나 EPA는 되게 이제 BBB라 해서 뇌 장벽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하면 좋겠고, 단지 용량은 아주 탄력적입니다. 암 환자에게 비타민C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C가 암 환자한테 필요한 이유는, 비타민C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먹어야 되는 기본적인 걸로 생각하는 우리 환자분도 아마 그리 많이 생각하시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C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우리가 비타민C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항산화제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작용이 이제 우리 비타민C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암 환자한테서 비타민C를 쓰는 것은 그 항산화 작용 외에 또 하나의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바로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암 환자들의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용량을 쓰는 경우하고 일반적인 용량,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거, 일반적인 개념의 비타민C는 사실은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6g 먹는 경우도 있고, 9g 먹는 경우도 있고, 12g 정도. 되게 이제 많이 먹으면 12g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12g 먹는데 만약에 뭐 설사가 난다, 그러면은 용량을 줄이시죠. 줄여서 나한테 설사가 나지 않는 그 경계선 부근이 나한테 맞는 용량이에요. 또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이 비타민C가 아주 시잖아요. 먹으면은 뭐 위장장애라든지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또 요즘에는 그런 그 위장 장애를 좀 줄일 수 있는 리포소말 비타민C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항산화 작용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암 환자도 보면은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암 환자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사실은 운동이 좋긴 좋지만 우리 몸 안에서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산화물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항산화시키는 기능, 그게 이제 저용량으로 썼을 경우에 비타민C 역할이고,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을 죽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이제 고용량이죠. 고용량.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세포 안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 이 비타민C가 이게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암세포에는 이 과산화수소를 물하고 그다음에 수소로 바꿔주는 그런 효소가 암세포에는 없어요. 근데 정상세포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이 들어가요. 가는데 이것을 정상세포에서는 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무해하게 되는 거죠. 암세포에는 아주 유독성을 발휘를 하고, 정상세포에는 무해한 기능을 하는 게 비타민C 고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용량을 넣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쓰는 이제 고용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용량이고 혈중 농도를 아주 높이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뭐 400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올리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고용량일수록 그런 항암 작용을 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그래서 비타민C가 우리가 암 환자한테 쓰는 것은 그런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을 같이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신장을 통해서 이제 소변으로 걸러지는 거죠. 우리가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든지 항암 작용을 하든지 사용하고 나면 이제 배출을 하는 건데, 왜 이제 그 배출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비타민C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출이 돼버리거든요. 벌써 이제 몸에 들어오고 나서 4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한 8시간 정도 되면 거의 방광의 상태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C를 이렇게 빠른 배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일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량을 쓰면은 횟수를 얼마 정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아마 소변하고 관련돼서 물어본 것은 비타민C를 썼을 경우에 소변으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결석 같은 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소변 문제를 항상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결석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암 환자 하루 식사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 식사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암 환자들 식사하는 것도 뭐 그게 뭐 암 환자만의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특별한 케이스라 하면은 이제 항암을 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식이요법은 좀 다르죠. 특히 이제 위암 같은 경우는 뭐 한 6차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되고 또 항암하는 경우는 식사를 하기 거부가니까 뭐 유동식이라든지 부드러운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못 먹으면 몇 차례 나눠서 먹고 이런 부분들이 거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일반 사람들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단지 뭐냐면 암 세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암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양을 가지고 따지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식사 타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암 환자들이 하는 방법들 중에 보면 간헐적 단식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단식이 있고 또 식이 제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몇 가지 시간 타임을 조절해서 단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은 여러분들이 좀 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일정한 패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이 뭐냐면요. 날마다 그렇게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일 정도를 16시간을 굶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내에 음식을 하루에 필요한 음식을 다 먹고 나머지 16시간을 굶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단식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일주일간 단식하는 방법, 2주간 단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다시 내 원식사대로 돌아가는 거고 또 꾸준히 하려고 하는 분들은 보면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간 이 방식을 쓰고 또 다음 주에 또 정상으로 하다가 또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장기적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식이 제한 식사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또 길게는 16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계속 일상생활을 그런 패턴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단지 뭐냐면 짧지 마. 12시간에서 14시간을 굶음으로써 또 마찬가지의 약간의 단식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단식 효과를 꼭 보려고 하는가? 우리가 단식이 되면 일단 어때요? 우리 혈당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때는 어때요? 우리 혈당 농도가 떨어지니까 암세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양분이 적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많이 몸 안에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이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포도당이 안 들어왔으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끄집어내서 쓰는 거죠. 이 지방을 끄집어낼 때 우리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창고 역할을 해요. 그러면 뭐 좋은 것도 넣어놓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있으면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다 지방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흘러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독 효과를 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은 그렇게 포도당을 줄여서 암을 억제하는 효과와 또 이제 우리가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식이 제한 식단이나 간헐적 단식 이걸 많이 쓰는데 우리 환자분들 옛날에 요즘에 참 그런 병을 안 해요. 그런데 옛날 완전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단식을 할 때는 부작용들이 올 수가 있어요. 단식을 하는 동안에 어때요?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암을 억제하는 효과는 좋을 수 있죠.
암세포를 뭐 굶겨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암세포를 굶길 때 나오는 게 단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단식을 하고 나서 회복할 때가 문제죠. 회복할 때쯤 되면은 내 생리적 기능이 다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적 기능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암세포를 굶길 수 있는 효과만 보고 내 생리적 기능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같이 깨져버리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면역이라고 봐요. 면역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 기능이. 생리적 기능이 이렇게 정상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우리 면역세포가 정상 세포죠. 기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단식을 통해서 얻는 효과가 나중에는 내 몸의 생리적 기능 떨치죠, 면역 떨치죠,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단식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식사 타임을 가지고 한번 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 타임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죠.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 건지,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층들은 아침 굶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점심,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만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점심, 저녁만 먹는 사람, 어느 게 더 안 좋을까요? 점심, 저녁만 먹는 사람이 훨씬 안 좋아.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골고루 먹는 게 오히려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을 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점심만 먹은 사람들은 아침, 점심에 하루에 먹을 것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먹는 양이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 점심으로 해서 50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끼니에 먹었던 50은 사실은 내 몸에서는 상당히 오버된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타임에서는 혈당 농도가 확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암세포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면 분배가 되죠. 근데 점심, 저녁을 먹는 경우에는 아침, 점심 먹는 경우보다 더 나쁜 이유는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가장 우리 몸에 어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나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아침이에요. 아침은 밥을 먹고 빨리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진화적으로 우리는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하고 해가 지면은 쉬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생리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침, 저녁을 아침을 안 먹어버리면 그때가 나오는데,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점심, 저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러면 대개 점심,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또 많이 먹어요? 저녁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저녁에는 이제 우리 진화적으로, 우리 몸이 유전자적으로 저녁에는 쉬는 개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밝은 등이 없었을 때는 어때요? 저녁 되면 깜깜해지니까 자동으로 쉬잖아요. 쉬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인슐린도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몽땅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은 떨어지고,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는 포도당은 많이 못 들어가고, 근데 암이 있다면 이 혈당을 다 암세포가 끄집어 가겠죠. 그래서 점심, 저녁만 먹는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아침, 점심 먹는 사람보다. 그렇지만 아침, 점심 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양을 나눈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빨리 먹으면 안 좋은 이유가 갑자기 혈중 농도가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먹으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기 위해서는 나누는 게 낫죠. 나누면은 치솟아 올라가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양을 분배를 잘해야 돼요. 또 이때는 아침에 소화 기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많이 먹고, 점심 때는 조금 줄이고, 그리고 저녁 때는 아주 최소로 먹게끔 아주 적게 먹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또 이럴 때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주 우리 영양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이 분배에 있어서는 아침에는 우리가 되게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가 아침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당이라든지 일반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혈당치가 많이 올라가서 암세포에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때 탄수화물을 먹을 때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하고 같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가 현미라든지 보리라든지 통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귤이나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아침에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으냐? 지방은 점심 때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점심 때 지방 대사가 좋아요. 그리고 또 점심 때는 오후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점심 때 좋고요. 단백질은 골고루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은, 그럼 일단은 저녁은 쉬어야 되니까 최소로 줄이는 거죠. 줄이고 부드러운 음식을. 그래서 거칠거나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녁에 내 잠을 잘 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효과를 많이 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녁을 먹는 시간을 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녁 먹는 시간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일반적으로 수면하고 관련을 해서 식사 시간을 하는데, 내가 자는 시간으로부터 4시간 전까지 식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시에 잔다. 그러면 6시까지는 끝내야 돼요. 11시에 잔다. 그러면은 7시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 5시에서 7시까지 먹는 게 좋고, 5시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식이 제한 식단을 유지할 수도 있는 방법이에요. 되게 5시에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하면은 어때요? 한 14시간이 되죠.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단식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세 끼를 다 먹으면서도 단식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세 끼를 먹기 때문에 식사량 분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조절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암 걸리기 전에 식사와 걸린 후의 식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 습관대로 가면 내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환경은, 암을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발 전이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암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항암하지만은 100% 암세포를 다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그대로면 이게 다시 씨가 돼서 크니까 바꿔야죠. 근데 되게 이제 아침을 먹지 않았던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고, 오히려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면 거부감 거예요. 나는 아침 먹으면 거부하니까 안 먹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하지 않나,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너지는 분배를 나누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는 것도 안 좋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피크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빨리 먹으면 혈당이 팍 치솟아 올라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 버려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허기가 져요. 허기가 지니까 또 간식을 먹게 돼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천천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점심, 저녁 막 먹는 분들이,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은 저는 아침을 먹으라고 권해요. 그리고 점심, 저녁만 먹게 되면 틀림없이 이분은 저녁을 많이 먹게 돼요. 저녁에. 왜냐? 어쨌든 아침, 점심 먹어야 할 양을 점심, 저녁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의 분배를 해주는 게 좋고, 생리적으로도 아침에 효율적이라, 저녁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더라 아침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많이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다 쓰지를 못하니까 암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물만 몽땅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내니까 분배를 해서 아침에 먹는 게,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한 가지는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이섬유예요. 우리 이제 식단에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어라 하는데,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기능들은 대개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미네랄들이 채소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위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사실 식이섬유는 이게 그 장 기능하고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첫째, 염증을 없애라. 둘째,
장 기능을 무조건 좋게 만들어라. 그게 어떤 격언 비스무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 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장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식이섬유를 막 우리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막 유산균 찾고 막 하는데 유산균도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식이섬유를 꼭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서 좋은 균들을 유해균들을 없애버리고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돼요. 우리 식이섬유는 유해균들의 밥이 안 돼요. 유익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는 것은 되게 야채 종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식이섬유를 얼마 정도 공급을 해줘야 될 건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밥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 반찬 다 채소로 나와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양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특별히 암 환자들은 좀 더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요. 대개 한 40g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식이섬유로 40g. 그러면 식이섬유로 40g이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해서 몇 g 정도 되느냐. 우리가 채식이 대개 보면 물이 많이 들어있죠. 확 물을 짜버리고 나면 되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식 100g 먹으면 식이섬유는 10g 나온다는 뜻이에요. 40g의 식이섬유를 먹으려면 우리가 야채나 이런 부분 채소 종류로 해서 400g을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400g을 먹으려면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정상적인데 장을 좋게 해줘서 장을 좋게 해주면 면역이 올라가요. 이 면역이 암을 없게 해주는 거. 또 우리가 장이 좋아지면 면역을 좋게 해준 반면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항암제 속에 특히 면역 항암제들에 대한 내성을 막아주는 기능이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 내성을 막아주는 것도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 기능이 좋을수록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어떤 내성이 빨리 안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0g 정도의 채소를 먹어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한 40g 이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400g 먹으려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 즙을 내 갖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즙을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식이섬유를 하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400g 먹으려면 쉽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나 해가지고 이런 채소들을 가루로 만들고 뭐 동결건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식단에다 만들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줘보기도 했어요. 그거는 아주 이제 수분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식이섬유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동결 건조를 하거나 이렇게 나노로 분해를 해버리면 아주 적은 양 가지고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간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어느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대개 우리가 뭐 잎채소뿐이 아니고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잎채소, 뿌리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대개 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식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것만 편식하듯이 먹게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골고루 먹는 게 좋을 거예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김정순 씨께서 보내준 건데요. 현미 가래떡은 괜찮을까요? 현미가 우리가 일반 백미보다는 좋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건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날에 이렇게 먹을 때 가래떡을 먹는다면 사실 이게 가래떡은요 이게 농축이 된 거예요. 꽉 눌려진 거기 때문에 의외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밥 먹는 것보다도 떡이 훨씬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현미 가래떡을 먹는다면 훨씬 낫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평소 때 먹은 현미 양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라는 게 무조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현미는 단지 뭐냐면 우리가 백미의 겉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현미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백미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밥으로 현미를 먹는 거하고 가래떡으로 먹는 거하고는 양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양은 잘 생각 훨씬 더 현미 가래떡이 칼로리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소 때 먹는 것보다 좀 줄여서 먹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백미로 만든 가래떡보다는 낫습니다. 식사할 때 감정 상태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암 환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암 환자도 뭐 식사할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좋은 거고, 근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대놓고 야, 네 집에 도둑 들어왔어.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놀라는 순간 어때요? 밥맛 없어져 버려요. 그죠?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그렇듯이 우리 식사도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소화력도 이게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이게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걱정거리가 되는 거라든지 스트레스 줄 만한 이런 부분들은 없애주는 게 좋아요. 또 저는 혼자 먹는 것은 피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혼자 먹다 보면 허겁지겁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만 먹고,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한두 숟갈 들고 깨작깨작 하다가 놔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가 즐겁지도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몸 안에서 산화물만 만드는, 또 아니면은 우리가 교감신경만 항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분위기는 밝은 게 좋고요. 가능한 한 걱정거리 되는 부분들은 식사 시간에는 피하고, 그리고 식사할 때는 가족이나 누가 같이 있으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입맛이 없어서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밥을 먹는 수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입맛이 없을 때는 그런 방법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즐겁게 먹어야. 근데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만들면은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것은 긴장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즉 스트레스예요. 이때 무슨 항암 치료 이야기하고 또 경제적인 걱정거리 이야기하고 가족 간에 그렇지 않아도 암 때문에 힘든 사람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긴장 상태에 빠지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입맛 떨어지죠. 그 다음에 소화 안 되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면역도 떨어져요. 이거 다 안 좋죠. 그래서 절대 걱정되는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또 분위기를 살려주는 누군가가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빨리 먹는 것을 피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천천히. 빨리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치솟아 올라가죠.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식사 시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30분 정도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는 동안에 자주 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입안에서 오물오물 하면서 씹으면서 대화 나누고 하면은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막 몇 번 씹지 않고 넘겨버리고, 그 속도 빨라지죠. 소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장 기능에도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식사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많고, 우리 암 환자들이 식사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암 환자 식사일기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들이 그 식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마르고 닳도록 날마다 이게 쓴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떤 식사 패턴으로 가고 있는가를,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이 환자가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사 패턴인지, 아니면 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사 패턴인지, 그러면은 이 일기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몇 끼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먹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때 먹었는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한다면 얼마 간격으로 먹었는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30분 정도 한 번 먹을 때 30분 정도 먹는다, 아니면 한 10분 정도 먹는다, 아니면 5분 만에 나는 먹어버린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내가 식사하는데 맛있게 잘 먹었다, 내가 못 먹었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면 이 기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식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실행을 했는지 그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 자료를 전문가한테 주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영양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줘서 암 식단으로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줘서 평가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하는 게 좋은가 조언을 받고, 그래서
식이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좀 아주 중요하고 할 수 있다면 꼭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식이일기 써갖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봐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다가 하나 추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도 써오신 분들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튀김류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육류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조리할 때 조미료를 많이 쓰는가 안 쓰는가 그 다음에 간을 짜게 하는가 약하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해갖고 온다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이일기를 쓰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우리 함수몽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생강 레몬즙 500ml에 타서 마시는 건 어떤지요? 예, 권장합니다. 생강은 이게 참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암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암도 마찬가지로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은 염증성 질환이라고도 해요. 근데 생강이 그런 염증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 자체가 우리가 항암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항구토 작용이 있거든요. 구토를 못하게 막아주는. 근데 이 생강이 우리가 구토 작용이 되게 뭐 항암 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항암 약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토하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내 몸 안에 들어온 항암 독성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시켜 버리려고 하는 기능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따지면 항암 효과가 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구토제는 저는 암을 치료하는데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작용이에요. 그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강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항구토제가 있겠지만 생강은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이 진저롤이라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강은 아주 좋고 근데 우리가 생강 편 내 가지고서 뭐 설탕 발라 가지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생강차에다가 설탕 쳐 가지고 먹는 생강차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강은 아주 연하게 물로 만들어서 이때 레몬을 같이 넣는다면 레몬이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우리 몸을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항산화 작용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강이 약간 먹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레몬이 좀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500cc 물에 타가지고 먹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암 환자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물 먹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 자기는 물 먹는 게 죽는 것보다도 싫다고. 이런 분들한테 물 마시라고 하면 힘들죠. 이럴 때 이런 걸 타서 찻물로 만들어서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돼.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는 효과도 보고 이런 좋은 성분들을 우리 몸 안에 흡수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아주 권장할 구독자님이 만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전복은 양식은 하지만 먹이가 미역이니까 괜찮을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해산물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이제 해산물에서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해산물들의 수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있는 그런 생선이나 이런 해산물들은 사실 바다에서 수온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수온 축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명이 긴 생선을 저는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라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개 바지락이나 폐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뭐 과량을 먹었을 때는 안 좋겠죠. 하지만 적정한 양을 먹었을 때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바닷속에서 오래 살질 않았기 때문에 수온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폐류가 우리가 뻘에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뻘에서 나오는데 뻘도 마찬가지로 수온 상당히 축적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폐류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을 때는 정말 좀 더 깔끔하게 씻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 조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특히 조개류는 이게 닫고 있기 때문에 안에 여러 가지 뻘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제거하고 드시는 게 구독자님이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유방암 일기인데 닭가슴살은 괜찮나요? 닭가슴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환자분들 닭가슴살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한 분들이. 닭은 어때요? 닭은 이제 조류죠. 조류니까 어쨌든 고기 종류예요. 하는데 닭가슴살을 다이어트에 먹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닭 날개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돼 있어요. 그때 쓰는 휘발유가 엄청나게 소모가 돼요. 우리가 새도 마찬가지예요. 새도 날려고 할 때 막 올라갈 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날개예요. 날개. 날개에 있는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일반 세포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날개 세포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먹게 되면 에너지 소비를 엄청 시키는 역할을 해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먹지만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닭가슴살을 먹으면 에너지 소비를 이제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때요? 닭이 어떻게 키우느냐가 문제가 나오죠. 닭을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사육을 하잖아요. 조그마한 이게 공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장 호르몬 문제라든지 항생제 문제라든지 사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 닭장 안에 있는 닭이 뭐가 있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해서 닭가슴살을 아주 권하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암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뭐 조금 먹는 건 괜찮아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많이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비트 말린 것 따뜻한 물에 우려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비트는 제가 상당히 권하는 식품이죠. 어떻게 보면 채소 중에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식품이 비트예요. 비트를 왜 권하냐면요. 사실 그 비트는 미네랄이 많은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파이토케미칼도 많이 있고. 그래서 미네랄이 많아서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자재가 바로 비트예요. 그래서 비트는 이렇게 이것을 그대로 이 비트 생으로 먹는 것도 괜찮하고요. 또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익혀서 먹으면 이 안에 있는 지용성 성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훨씬 좋은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려서 먹는 것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말려서 먹는 경우에는 약간의 단점은 비트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들이 많이 파괴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익혀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성 성분들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를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비트를 먹는 목적이 어떤 건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산성화를 먹기 위해서 한다 할 때는 뭐 말려서 돼요. 미네랄이 주 그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어떤 항산화 작용을 봐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역을 좀 올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용성 비타민이 오히려 조금 더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뭐 익혀가지고 먹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약간은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먹든지 간에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해주고 되는 싶은 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있으신가요?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또 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의 가장 하는 부분은 댓글에서 초기 암에 대해서 수술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초기 암이라고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는 완치된다는 것을 오히려 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뭐냐면 소홀해. 내가 이제 완치됐으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가도 된다. 근데 암은 어디까지나 암입니다. 그리고 암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초기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각심을 놓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사실 초기 암의 장점은 뭐예요? 완치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치로 가야죠.
근데 완치로 가는데 가만히 있어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중점